네,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ECB 회의를 통해서 12월에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뜻을 시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다 화답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흐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12월에 경기를 더 지켜보고 가능하다면 추가 부양책 내놓을 수 있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가장 먼저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주식시장 반응이 가장 뜨거웠지만 두 번째로 뜨거웠던 것은 환율시장입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의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보지 못했던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등락이 이렇게 큰 음봉이나 양봉을 그린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드라기 발언이 나오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종가가 큰 음봉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유로화가 좀 폭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보지 못했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달러는 반대로 또 크게 올랐죠. 유로화가 이렇게 밀리니까 전 세계 통화의 50%인 달러가 당연히 유로가 30% 정도 밀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엔화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축통화 3개가 지금 모두 크게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달러만 강세였고 나머지 통화는 모두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축통화들은 크게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통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조금 미미했습니다. 물론 관련 증시들은 많이 올랐지만 관련 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주요 상품 ETF가 설탕을 제외하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섹터별 접근에서 어느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가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런 그림이라면 성장주 쪽이나 내수주 쪽의 종목군들의 움직임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반등의 근거를 마련했던 원자재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상탄력은 의외로 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시사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양적 완화 시사 소식을 통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군들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상승의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이 3대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가 10월 말까지 최대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숙제였던 유럽이 화끈한 정책을 지금 당장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만 12월 달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금 독일과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지금 노버트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안 해도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드라기의 발언은 합의된 발언이라기보다는 드라기의 전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연준위원들과의 협의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내놓지 못한 거고 45일 후에 12월 달에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것인데 그러면 그 협의 과정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현재 연준까지 또 10월 말에 BOJ까지 잘 이어받아서 최소한 지금의 정책을 꺾지는 않는다라는 시각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추가 랠리, 완만한 추가 랠리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구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같이 갈 것이냐? 조금 불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수를 늘려가시는 전략보다는 잘 움직이는 시장에서 잘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하는 전략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반도체 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를 인수하면서 또 반도체 업계에서의 가장 큰 M&A를 성사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이들 말고도 다른 업체들은 또 합종 연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기업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더라도 반도체 업계 M&A 그리고 다른 업계 M&A에 대해선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올해 이제 사상 최대 M&A 금액이 나올 거다라는 분석이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 CG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어저께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를 들었지만 그 이전에도 올해 내 이제 4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죠. 램 리서치와 KLA-텐코, 인텔과 알테라, 아바고와 브로드컴. 이 IT 쪽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 한 번 정도는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반도체 기업들의 합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형 기업들의 합병이었다라는 거죠. 어제 이제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2개 합쳐서 22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외 중소형 기업들까지도 M&A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저께 하루 동안 나타난 M&A 금액만 우리 돈으로 40조가 넘는 금액이 미국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반도체 쪽에 뭔가 큰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 뭐 중국 업체들끼리 서로 손잡고 기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손 놓고 있으니까 어저께 외국인들 3천억 가까운 매도의 거의 대부분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되었다라는 점도 여기서 시사점을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 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또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몸집 불리기 내지는 협력 관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무게 중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기업, 샌디스크 소식 외에 어떤 기업들의 협력 소식이 있나요? 인텔을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인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테라를 인수하면서 반도체 설계 기술 뭐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텔과 마이크론이 추진하고 있는 3D 낸드 기술, 이게 이제 뭐 삼성이 먼저 했다. 그리고 뭐 SK하이닉스도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 기술을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대형 서버 업체들에게 가장 먼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서버용 그 CPU의 그 흐름과 함께 패키지로 묶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두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외신의 보도를 통해서는 이와 관련된 기술 이슈가 계속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있는 뭐 3D 낸드 기술에 대한 얘기는 언젠가서부터 쑥 들어가고 마이크론과 인텔 얘기만 최근에 주구장창 언론을 장식하면서 실제로 주가도 별다른 실적의 개선 없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최근 흐름보다 더 좋은 게 인텔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자금의 상당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단 인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쪽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의 변화가 지금의 한국의 판도에는 별로 긍정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미 어저께 샌디스크 얘기를 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렸죠. 이미 뭐 3달, 4달 전부터 SK하이닉스는 매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중립이하다라는 거죠. 가격이 싼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싸다라는 이유로 계속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반전의 트리거가 필요한데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추세적인 상승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SK하이닉스를 버리고 삼성전자로 가야 되느냐? 장기적으로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외국인 매물이 어디까지 집중될지를 좀 더 확인해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장기 매수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주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외국인 수급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싸서 사긴 사야 되는 언젠가 한 번 정도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라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단기 트레이딩 기회를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때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밸류에이션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올인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충격이 컸던 게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20% 가까이 빠졌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삼성엔진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수주되고 있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수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성률,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수주가 컨센서스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지금 달성률이 4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삼성엔지 같은 데는 특화된 것이 엔지니어링 기술 중에서도 석유화학 기술이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여야 중동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유가가 저유가가 되고 있고 저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청구 금액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어서 뭐 이 종목은 그 증자와 관련된 부담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황에서도 당분간은 올라갈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별로 없다. 삼성중공업이랑 합병하면 그래도 별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여타 기업들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할 때 대부분 뭐 아파트 공사 이런 거보다는 엔지니어링 수주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회사별 해외 수주 잔고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올해는 현대엔지니어링 제외하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형 자체가 초라해진 상황이고 이미 기존에 수주했던 공사들도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계속 미청구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별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미청구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와 같은 위험을 선반영한 뭐 대림산업, 그다음에 국내에 올인하고 있는 잘못 말씀드렸네요. 미리 이제 부실을 상당 부분 떨어낸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 올인하고 있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주목해서 업황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은 그나마 현대산업이나 상대적으로 부실을 먼저 덜어내고 있는 대림산업 같은 종목군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중립 이하, 그중에서 또 우리가 관심을 그나마 가져본다면 현대산업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업종 안에서도 그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에도 그 관련 업종과 그리고 시장을 꼽아보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장 선전략에서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